1453년 음력 10월 열흘 밤입니다. 한양 도성 위로 바람이 낮게 깔립니다. 평소와 다른 바람입니다. 핏빛도 아니고 잿빛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색이 하늘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아래 한 사내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붓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앞에는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 그 위에 올라간 이름은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대군, 장군. 그 명단을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생부. 살생부에서 이름이 지워질 때마다 칼이 움직였습니다. 칼이 움직일 때마다 조선의 권력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른 사람과 명단을 적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칼은 왕족의 손에 있었고 붓은 아무도 몰랐던 사내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그 사내의 이름은 한명회입니다. 이 밤이 오기 전까지 그는 38년 동안 조정의 주요 기록에 의미 있게 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고 얻은 관직은 종구품 말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38년을 되돌려야 합니다. 1415년 음력 10월 25세 충청도 청주 한씨 가문의 한기라는 사람의 집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달이 차지 않았습니다.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칠삭둥이라 불렀습니다. 피부는 붉고 쭈글쭈글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가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임신 7개월에 태어난 아이는 수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아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조선시대에 칠삭둥이로 태어나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한기는 아이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기의 집안은 한때 조선 개국공신의 가문이었습니다. 증조부 한상질은 태조 이성계 곁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세는 이미 한기 대에 이르러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관직은 사원부 감찰이 전부였고 녹봉으로는 식구를 먹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런 형편의 달도 차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야사에는 이 아이의 배에 별 모양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한기는 점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문의 늙은 여종 하나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여종입니다. 쌀뜨물로 입술을 적시고 자기 체온으로 밤을 버텼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기로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 기록을 바꿀 아이를 살린 겁니다.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4해가 흐른 1429년 아버지 한기가 세상을 떠납니다. 한명회의 나이만 13, 새는 나이로 15이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동생 한명진 하나뿐이었습니다. 개국공신의 후손 두 형제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후원자도 스승도 방향도 없었습니다. 개국공신 한상질의 이름은 이미 조정에서 힘을 잃은 지 오래였거든요. 15살 한명회에게 남은 건 쇠락한 가문의 이름과 칠삭둥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뒤 이 여종의 손에서 겨우 숨을 이어간 칠삭둥이가 조선의 밤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의 붓끝에서 살생부의 첫 번째 이름이 적히기까지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실패와 무시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칠삭둥이는 자랐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신도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량이 크고 성격이 활달했다. 결단력이 뛰어났다. 피부가 쭈글쭈글하던 아이는 키가 크고 얼굴이 반듯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는 글을 읽었습니다. 밤마다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국공신 가문의 서가에는 아직 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들 속에서 세상을 읽는 법을 혼자 익혀갔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를 읽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관직에 나가는 길은 하나,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이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겼습니다. 시험장을 나설 때마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칠삭둥이. 그 꼬리표는 청주에서 한양까지 따라왔습니다. 38이 될 때까지 한명회는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명회는 과거 대신 음서를 택합니다. 아버지 한기가 남긴 관력을 이용한 문음의 혜택을 받아 관직에 올랐습니다. 1452년 그의 나이 세는 나이 38, 받은 자리는 경덕궁직, 종구품, 개성에 있는 태조의 옛 사절을 지키는 궁직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음서 출신은 아무리 명문가 자제라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과거 출신 관료들은 음서 출신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진의 문은 좁았고 맡겨지는 일은 항상 말단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증명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였죠. 한명회의 동료들은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개국공신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과거도 못 붙은 음서 출신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인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한명회가 출세하자 그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 일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송도개원. 한명회와 같은 모임에 있었으면서도 그의 그릇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경덕궁직 시절 한명회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의 최고 어른 영의정 황보인이 자신의 딸과 혼인하라는 뜻을 전해온 것입니다. 종구품 말단에게 영의정의 사위 자리가 열린 겁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한명회는 거절합니다. 영의정의 사위가 되면 편안한 삶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건 황보인의 그늘 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원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38년을 버텨온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38년간 무시당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체념하거나 뒤집거나. 한명회는 두 번째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살생부를 작성할 때 그 명단 위에 황보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혼사를 제안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거절은 그날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던 거죠. 말단 관리 한명회는 영의정의 사위도 과거 급제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의 벗이자 그를 역사의 무대 위로 끌어올릴 단 한 사람. 이름은 권람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권람. 1416년생, 한명회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안동권씨, 조선 개국의 설계자 권근의 손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한명회보다 훨씬 탄탄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람의 어린 시절은 한명회 못지않게 처참했습니다. 아버지 권제는 문장에 능하고 달변가였으나 술과 기생첩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했습니다. 권람도 아버지를 말리다 수없이 맞았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람의 누이 한 명이 아버지의 폭행을 말리다 발로 차여 숨졌습니다. 공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권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끝내 어머니마저 내쫓기자 권람은 집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방랑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랑길에서 한명회를 만났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떨어진 남자와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남자.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오래된 벗처럼 마음이 통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둘의 우정을 조선의 관포지교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명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갈 곳 없는 발걸음이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권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은 창을 드날리고 말을 달려 변경에서 공을 세우고 만권의 서적을 읽어 부루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 빈손의 맹세였습니다. 이 인연은 혈연으로도 이어집니다. 권람의 누이가 한명회의 동생 한명진에게 시집을 간 것입니다. 절친은 인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0년 권람은 마침내 과거에 장원급제합니다. 원래 사위였으나
1위의 가문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문종이 순위를 올려주었죠. 같은 해 한명회는 또 떨어졌습니다. 절친은 장원급제를 하고 자신은 또다시 낙방입니다. 이 격차가 한명회를 어디로 밀어붙였는지는 이후의 행보가 말해줍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한명회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라보기 시작한 곳은 시험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했으나 문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재위 2년 만인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에 오른 것은 겨우 12살의 단종이었습니다. 12살 왕은 홀로 설 수 없었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세종이 남긴 고명 대신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한명회는 종구품 궁지기의 자리에서 이 구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관은 의정부가 있는 것은 알았으나 군주가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 한명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1433년 함길도 도절제사로 북방에 파견된 뒤 8년간 변방에 머물며 육진을 개척한 장군이었습니다. 두만강 이남을 완전히 조선 영토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호 큰 호랑이라 불렀거든요. 세종은 김종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방에 이른 김종서가 있어도 과인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과인이 있어도 김종서가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살생부의 첫 번째로 올라갈 이름은 이 정도 무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균열이 보였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쥐고 있는 의정부 바깥에 왕위에 대한 야심을 품은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그에게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소개한 사람은 권람이었습니다. 권람은 이미 과거에 급제한 뒤 조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 중 가장 쓸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처음 본 순간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챘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잊지 못했던 사람을 수양대군은 한 번에 읽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도 수양대군을 읽었습니다. 왕위에 대한 야심, 그러나 야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력. 한명회의 눈에는 그 간극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 사이에서 반대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거사 자체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수양대군도 흔들렸습니다. 이때 한명회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 지을 때 길 가는 사람마다 말을 얹으면 3년이 지나도 완공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조차 시기가 맞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큰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획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한명회는 말을 이었습니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공께서 먼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종구품 말단이 왕족에게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칼은 수양대군이 쥐고 붓은 한명회가 쥐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실행자, 한명회는 설계자. 설계의 첫 번째 작업은 명단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살생부입니다. 죽여야 할 사람과 살려야 할 사람을 나누는 명단. 한명회는 조정의 모든 임무를 한 장의 종이 위에 올려놓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 큰 호랑이를 먼저 잡아야 했던 겁니다. 김종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한명회에게 딸을 시집 보내자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도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수양대군의 형제이자 왕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그의 이름도 붓끝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단순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음악과 서예에 능통했고 화가 안견에게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학자들과 교유했습니다. 문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족이었죠. 한명회의 붓은 그런 사람의 이름 위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김종선은 조선의 국경을 그은 군인이었습니다. 황보이는 조정의 질서를 지탱하는 행정가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조선의 문화를 대표하는 왕족이었습니다. 이 명단은 조선의 뼈대 자체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명단을 완성한 뒤에도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칼을 들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살생부의 이름을 지우려면 그만큼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설계는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명단은 완성되었으나 칼을 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한양 안팎을 돌아다니며 무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종구품 경덕궁직 출신이 무사를 모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에게는 사람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누가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홍윤성, 홍달손, 양정, 이모룬. 하나씩 이름 없는 무사들이 수양대군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세력 판도를 보면 수양대군은 가장 약한 쪽이었습니다. 의정부를 장악한 김종서 왕보인 세력이 압도적이었고 안평대군 역시 문인과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관료도 군사도 명분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도 무사들이 모였습니다. 실록은 이 대목에서 한명회의 수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열세였던 세력이 거사에 필요한 만큼의 무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한명회의 설득과 조직력 덕분이었습니다. 무사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는 궁궐 안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김종서의 집 위치, 출입 경로, 경비 상황, 황보인이 머무는 곳, 안평대군의 거처, 살생부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에 칼이 닿을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한 겁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열흘. 이 이야기의 첫 장면, 한명회가 붓을 들고 있던 바로 그 밤입니다. 칠삭둥이가 태어난 1415년으로부터 38년, 모든 시간이 하나의 날짜로 수렴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사 전날 밤,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바람을 들인 적이 없는데 불꽃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내일이면 칼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하면 공신, 실패하면 역적. 누군가의 칼자루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소리만 무거워졌습니다. 촛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아무도 다시 켜지 않았습니다. 거사 직전 가장 위험한 적은 바깥이 아니라 이 방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떨리는 눈들, 마른 입술들. 한명회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받아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사직을 위해 죽으면 헛되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남은 촛불이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던 사람, 동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 송도개원이라는 말까지 남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건 거사의 한복판에서 무사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38년의 무명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1453년 음력 10월 열흘,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갑옷 위에 겉옷을 걸쳤습니다. 한명회가 품 안의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무사들이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큰 호랑이를 먼저 잡아야 나머지가 무너집니다.
한양의 밤거리 위로 발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조선의 권력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무사들은 어둠 속에 흩어져 대기했습니다. 실록에는 수양대군이 서찰을 보내 김종서를 불러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사에는 조금 다른 장면이 전해집니다. 관모불이 떨어졌는데 관모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에 경계를 풀었습니다. 왕족이 밤에 찾아오는 일은 이례적이었지만 대군의 얼굴을 앞에 두고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큰 호랑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이 품에서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종서에게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김종서는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글자를 따라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어룬이 뒤에서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김종서의 머리 위로 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종서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 김승규가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양정의 칼이 움직였습니다. 칼끝은 아버지가 아닌 아들을 관통했습니다. 김승규가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김종서는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큰 호랑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일행은 김종서가 죽은 줄 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김종서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피투성이 몸을 끌고 일어선 그는 궁궐로 향하려 했습니다. 수양대군과 직접 대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인의 가마를 빌려 탔습니다. 김종서는 가마를 타고 한양의 사대문을 모두 돌았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그러나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이미 성문을 장악한 뒤였습니다. 좌의정의 가마는 자기 나라의 궁궐 앞에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김종서는 둘째 며느리의 친정, 사돈댁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새 피가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은신처는 곧 발각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부하 양정과 이응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종서는 끌려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승의 몸으로 어찌 걸어가겠느냐. 초원을 가져오너라. 두만강의 국경선을 긋고 큰 호랑이라 불렸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자 나머지는 무너지듯 진행되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양이 끌려갔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사사되었습니다. 몽유도 원도를 그리게 했던 그 왕족도 살생부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했던 겁니다. 하룻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뜨기까지 조선 조정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국경을 그은 장군, 조정의 질서를 지탱하던 재상, 문화를 꽃피우던 대군, 모두 한 장의 명단 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쓴 사람은 단 한 번도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명에는 그날 밤 내내 붓만 들고 있었습니다. 칼은 수양대군과 무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설계자는 끝까지 설계자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한명회의 방식이었거든요. 1453년 음력 10월 열하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전날 밤과는 다른 한양이었습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는 핏자국이 마르고 있었고 의정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영경연서원관사, 견판이병조사를 모두 겸임했습니다. 정권과 병권을 한 손에 쥔 것입니다. 조정에 남아있던 관료들 가운데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의 장량이로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 곁에 장량이 있었듯 자신의 곁에
한명회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량,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사의 이름입니다. 직접 칼을 들지 않고 전쟁의 판을 설계한 사람. 수양대군은 한명회에게서 그 그림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38년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사내에게 마침내 이름이 붙은 순간이었죠. 이후 수양대군은 자신을 도운 43인을 정난공신으로 책봉했습니다. 한명회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종구품 경덕궁직에서 시작한 사내가 하룻밤을 거쳐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겁니다. 칠삭동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누구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이후 4차례에 걸쳐 1등 공신에 올랐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모두 거쳤고 2명의 왕에게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붓을 든 사내는 그 붓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8년간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가 하룻밤 만에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한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 사육신 사건, 그리고 끝없는 숙청. 이 모든 일을 거치며 한명회의 붓끝이 닿은 사람은 800명에 이릅니다. 살생부는 계유정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